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기술, 그러니까 로보틱스라든지 AI가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대적인 어떤 파괴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파괴는요, 기업이 이제 운영하고 경영되고 또 이제 경쟁하는 방법도 바꾸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크게 압력을 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요, 바로 이제 로봇하고 알고리즘하고 A가 바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대신해서 일자리를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커다란 이제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이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보틱이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과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사이에서요, 우리가 정말 어떤 파괴적인 기술 앞에 와 있지 않나, 그리고 전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이제 규칙이 적용되는 시대가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변화는 정말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학자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회의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그 기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을 이제 높일 것이다라는 이 걱정은 사실 영국에서의 이제 200년 전부터 있었던 우려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요, 바로 그 트리플 레볼루션 리포트라는 보고서에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 노벨상을 수상하신 두 분이 참여해서 작성하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께도 이제 제출이 됐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은 사회 경제적인 대변혁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동화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4년 3월 달에 린던 존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50년 전의 일이죠. 정말 그런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의적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변화와는 다르다는 수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는 1940억 시간을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측정하신 노동 시간이 되겠죠. 근데 2013년 바로 15년이 흐른 경우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3년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생산량이 42% 증가를 했고 3.5조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5년 동안 미국 인구도 4천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었는데 인구가 증가를 하고 또 노동 생산 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업 분야에서 수행이 된 그 노동 시간은 여전히 1940억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는 바로 기업이 점점 더 이제 디지털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ICT를 사용해서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덜 노동 집약적으로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덜 사용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이 된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번이 과거의 변화와는 다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파괴적인 기술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파괴적 기술이 왜 다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바로 기하학적인 증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마 모르스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년마다 바로 컴퓨터의 파워가 2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통신의
기존의 뭐 그 밴드위스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모르스의 법칙보다 더 빠른 이제 증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속화가요 지금 수십 년간 진행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거의 그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씩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배로 늘어난 게 30번 있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굉장히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속도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를 이제 내다봤을 때 또 특히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같은 경우는요. 우리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와 알고리즘이 이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인지적인 역량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떠한 뭐 제가 사이파이 차원에서의 그 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로봇이 사람처럼 뭐 행동하고 이제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계나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기술이 바로 인지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던 머신 러닝 또는 딥 러닝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폭넓은 그런 파괴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서울에서 그 사례를 보셨죠?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 사업과 알파고와 바로 이제 이세돌 기사가 이제 바둑 게임을 했었던 게 되겠습니다. 아마 다 바둑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이 바둑을 하기 위해서는 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둑 기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본인이 이제 그 바둑을 놓으면서 직관적으로 바둑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바둑의 도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이제 바둑 기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바둑을 두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컴퓨터 코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세계 챔피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사실 바둑 기사라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컴퓨터가 뺏어갈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 바둑을 스스로 이제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슈퍼 휴먼이 돼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됐던 그 어떤 바둑 기사가 되겠죠 이길 수가 있게끔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과제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런 직업과 그런 과제가 이제 우리 그 생각했던 그 가정이 이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 어떤 직업군에, 어떤 산하군에 어떤 일자리가 됐던지 간에 이게 만약에 반복적이고요.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하다면, 그래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그런 일자리는 대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한 일자리의 반 정도가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요. 인공지능, 즉 AI는 이제 범용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모든 것에 퍼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고 모든 고용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IT와 AI를 전기에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인공지능이 전기처럼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는 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됐든 어느 산업이 사실 전기를 가장 많이 쓸까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거의 모든 사람들, 모든 분야에서 전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처럼 이제 바로 인공지능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사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바로 인공지능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은
바로 이제 창조적인 이제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많은 산업들이 사실 기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날 수가 있고요. 뭐 나노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세리 바이올로지라든지 뭐 가상현실 같은 새로운 산업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새로운 분야, 이러한 새로운 산업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고용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노동 집약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어떤 정통적인 산업으로서 이제 GM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84만 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2012년에는 사실 GM보다 그 수익이 20% 높음에도 불구하고요. 고용한 근로자의 수는 GM이 고용한 사람들의 5%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지금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었는데 아주 작은 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가 점점 더 구글 형태가 될 것이고 덜 GM처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질 거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창조적인 파괴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직업, 어떤 산업이 아니라 직업군과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의 일자리가 뭐 많은 일자리가 기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겠지만 아주 새로운 뭐 직업군이 생길 것이고 뭐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뭐 직업군 중에서 뭐 20년 전에 없었던 직업군이 있겠죠. 뭐 웹사이트 디자이너라든지 뭐 SNS 마케터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가 사실 생겨나긴 했지만 많은 사람을 고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의 90%가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을 뭐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아니 사무실에 근무한다든지 뭐 공장이나 창고나 아니면 뭐 의료시설에서 근무한다든지 이 모든 일자리는요. 사실 뭐 1915년에도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적인 일들은요. 크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율주행 특히 트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그 자율주행차란 하나의 기술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새로운 일, 그러니까 직업군이 있어서 그 전통적인 분야에서 사라졌던 그런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일자리는 생겨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뭐 트럭을 운전하시거나 택시를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제 웨이터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일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마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숙련도와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수준과 새로운 일자리 간의 이제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기술이 이미 고용시장과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성과 그리고 이제 급여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효율성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의 가치를 바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상 그러니까 급여하고 생산성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적인 발전이 있으면은 이제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더 효과적이 돼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이제 월급이나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물론 그랬습니다.
생산성이 이제 증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았죠. 모든 사람들이 더 특히 이제 근로자들이 부유해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후반 이후를 보시면요,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갈려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큰 간극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하고 바로 급여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그러니까 보상은 거의 평평하게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생산성은 이제 높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일자리 생각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계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도구로서 근로자들이 좀 더 가치 있는 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좀 더 자율화가 되고 있죠. 근로자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계들이 근로자들을 또는 노동자들을 이제 대체를 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하고 이제 급여 간의 간극이 커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의 과실, 혁신의 과실이 맨 위에 있는 분들, 사업주들이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투자자 같은 부유한 사람들만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생산성 증대의 과실이 이제 평균적인 노동자한테는 거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 결과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산업이 공업이 이제 중심인 이제 미 중서부에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국가의 발전에 참여를 못하게 돼서 불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정치적인 큰 변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도표가 되겠는데 지난 100년간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 10년마다 몇 퍼센트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10년마다 점점 일자리 수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덜 효과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있고 난 후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됐죠. 그렇지만 고용 시장은 언젠가는 회복을 하고 상당수의 일자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고용 수는 경제 침체가 시작되기 전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그렇게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점점 더 그 고용 수준이 경기 침체 전까지 돌아가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탄력성이 없어지겠다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흥미로운 게 다음과 같은 게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당수의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똑같은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는요. 바로 중산층에서 하게 되는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필요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숙련도와 이제 교육과 훈련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교육과 숙련도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수당은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자리 이제 만족을 하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경기 침체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돼서 일자리가 되돌아온다 하더라도요. 새로운 일자리는 저임금에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뭐 일을 하게 되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월마트와 같은 뭐 할인마트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제 급여도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정직원도 아닐 것이고요. 또 일하는 시간도 이제 불안정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못하는 일자리가 이제 많은 수로 이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고임금의 고숙련의 일자리도 이제 생기긴 하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대학 학위 그 이상의 학위를 필요하는 그런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의 뭐 창고라든지 뭐 맥도날드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낮죠. 5% 이하입니다. 실업률이 낮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일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라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그 벤처 기업들이 이제 패스트푸드를 이제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푸드라든지 이제 창고에서 하는 일자리도 자동화가 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서비스 분야 일자리도 향후에는 많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이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들은 뭐 나타난 지 꽤 오래됐죠. 선진국에 가보시면은요, 1980년대에도요, 이미 이런 산업용 로봇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라는 것은요, 그 반복적인 조립 라인에서의 일자리, 그냥 한 곳에 서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자리는 사실 이미 옛날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쪽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적인 것을 보고 표현하고 또 손이나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차 업무 뭐 그런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실리콘밸리는 인더스트리얼 퍼셉션이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요, 상자만 이동시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상자들이 제대로 안 쌓여 있습니다. 뭐 상자 간의 공간도 있고요. 상자의 모양도 크기도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만 옮길 수가 있게 됐는데, 이 회사에서는요, 이런 상자들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게 되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초마다 하나의 이제 상자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기계는 계속해서 일을 하겠죠. 부상도 안 당할 겁니다. 피곤해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좀 더 저렴해지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더 많이 제공이 되면은 사실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로봇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서의 업무를 할 것입니다. 창고에 있는 뭐 다른 그런 로봇들이 좀 더 발전하고 있죠.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창고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에 커다란 파괴적인 영향이 있겠죠. 이런 일자리들은 어차피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무거운 상자를 하루 종일 뭐 들어 올려야 되면은 사실 부상을 사람들이 입을 거니까 뭐 별로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로봇이나 뭐 기계가 있어서 그런 뭐 일을 대신해 주면은 뭐 그 사람은 대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숙련도를 더 높여서 좀 더 복잡한 일을 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뭐 일을 하면, 사무실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한 뭐 사고 방식이 생각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죠. 숙련도가 필요로 한 그런 일자리도 자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대기업, 미국의 큰 대기업의 그 뭐 재무부에서 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경리라든지 뭐 채권, 뭐 채무 관리, 뭐 그러한
업무가 되겠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의 한 40%가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한 소프트웨어 덕분에 그렇습니다. 뭐 로보틱, 프로세싱, 오토메이션 때문에 이러한 반복적인 재무적인 일은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알고리즘이라든지 머신 러닝 시스템이 이제는 뭐 대학하기가 있었던 사람이 했던 일을 대체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론 또는 이제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사는 뭐 신문이나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쓴 기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지금 벌써 알고리즘이 법에서는 이미 법 분야에서는 계약 검토할 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알고리즘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AI, 이 로봇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어떠한 화이트 칼라 일이라든지 뭐 컴퓨터 앞에서 만약에 뭐 반복적인 일을 한다, 또 똑같은 분석적인 일을 한다, 뭐 정량적인 일을 한다, 아니면 똑같은 보고서라든지 발표 자료를 똑같이 반복해서 만들어 오셨다면 그 일은 자동화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일은 또 대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이제 첫 월급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수치고요. 지난 이제 10년 동안 첫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벌써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하는 그 숙련도가 높은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향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교육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그런데 기술이 이렇게 숙련도를 요하는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제가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완전 고용이 안 된 상황이 된다면 큰 사회 문제가 되겠죠. 우리 사회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죠. 시장 경제가 호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이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막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빌 게이츠는 정말 부유하기 때문에 뭐든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계속 사지는 않을 겁니다. 차 1,000대 안 사시겠죠. 스마트폰도 1,000대는 안 사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에 1,000곳의 식당에 가서 1,000번의 식사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0명의 평균적인 사람의 구매력을요. 한 명의 아주 부유한 사람한테 주게 된다면 사실 경제에서는 그 소비자의 이제 수를 결국은 필요한 절대적인 소비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이고요. 이는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한번 돌아보시면요. 많은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세계 경제에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더 빨라지고 또 이런 기술의 발전이 더 큰 변화 요인이 된다면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도 덜하고 레저 시간 더 많이 갖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좋습니다. 그를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뒤처져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한 소득이 없어서 미래 경제에서 이제 잘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소득과
일자리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가 되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장된 기본 소득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편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고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은 그래도 이제 핀란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큰 시험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우리가 직면한 큰 이슈가 이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고요. 논의를 해 보시고요. 이런 담론의 일부가 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어떤 실용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미래 경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미래 경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몇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미래 그리고 그런 경제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뉴욕